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경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지표 조작이 드러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IMF는 기금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라질의 무역 수지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소재가 되는 동시에 북한발 리스크 등의 악재가 일부분 해소되면서 보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순진 직원의 병원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해 12월 17곳이 감소하며 10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밤새 폭설이 내려 지금 수도권 지역의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로는 그야말로 눈폭탄이 떨어진 것 같고요. 도로는 벌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출근길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 어떤지 서울시경의 정경민 교통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캐스터. 네, 서울시내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눈길이 때문에 지금 교통이 매우 불편한 모습입니다. 지금 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곳들이 많고요. 지금 서울시내에서도 통제 구간들이 있습니다. 일단 북악산길과 감사원길이 전면 통제가 됐고요. 은평 터널 역시도 통제가 됐다는 점 미리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랑교 부근인데요. 1차로상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견인 작업이 진행이 되질 않고 있어서 뒤로 오는 차들 월릉교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릉교부터 중랑교까지 가는데 15분 정도가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 성동교에서 용비교 구간으로도 교통량이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시흥 쪽으로는 설산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심 방향 지나기는 꽤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이촌동 부근 포함해서 전 구간 소통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과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 동작대로 역시도 크게 불편한 구간은 없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출근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운전을 해야 되시는 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4,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작년 12월과 1월에 취업자 수 증가와 제조업 지수의 개선 등 경제지표의 호조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9만 6천 명으로 기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제히 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1.08% 오른 14,00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1.18% 올랐습니다. 3,17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1,51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2월 4일입니다. 가넷, 하트포드 파이낸셜, 연브랜즈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월 5일에는 켈로그, 월트 디즈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월 6일입니다. 크래프트푸즈, 폴로, 랄프로렌, 비자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2월 7일에 뉴욕타임즈, 하스브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월 8일입니다. 아메리카 온라인, 무디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유럽도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모두 상승했는데요. 유로존 제조업 경기의 개선도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1월 제조업 지수는 53.1을 기록하며 9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고요. 소비심리 지수도 예상을 상회하는 73.8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프랑스 CAC 지수 1% 넘게 올랐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3,773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영국 FTSE 지수 6,34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독일 닥스 지수도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74% 오른 7,833.39 기록했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항생지수를 제외하고 상승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4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는 HSBC와 마킷이 발표한 중국 제조업 PMI가 52.3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47% 올랐습니다. 11,191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41% 오르면서 2,41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소폭 밀리면서 23,72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외환 규제책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사흘째 상승했는데요. 네, 8.4원 올랐습니다. 1,097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상태였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살펴보는 기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현대증권의 신사지점 박병욱 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시는데 힘드셨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예. 제가 30년 전에 전방에서 근무할 때 정도의 눈 보고 처음입니다. 예, 오늘 뭐 교통길에 저기 출근길에 굉장히 좀 교통혼란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1960선을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호적인 PMI 지수가 나왔고 반대로 UPS 실적이 나빴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의 교차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서는 1월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11.8%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엔화 절하 충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전기, 전자, 자동차 쪽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시가 넘어서면서 중국 PMI 지수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중국 관련 소재주 쪽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대신 10시 45분에 그 중국 PMI 지수보다 중국 경기를 보다 잘 설명한다고 인정되는 HSBC PMI 지수가 예상외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낙폭을 줄여서 1960선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엔화 약세의 본격적인 반영은 2월 이후부터라는 전망, 그리고 미국의 ISM 지수 뭐 발표됐지만 그런 것들, 고용지표, 소비자 심리 등을 기다리는 관망세가 시장에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시장은 4포인트 정도 밀려서 끝났습니다. 네, 최근 중국이나 유로존 미국을 보면은 경기 회복세를 기반으로 주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 제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2%를 돌파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추세를 기다리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한국 시장은 상승 추세로의 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시장은 지표나 이슈 등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횡보장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판매 현황이 금요일 발표됐는데요. 뭐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혼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다 상승 급하게 올라와 있는데 뭐 도요타 같은 경우 26.6%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차가 2.4%, 기아 2.2%. 특히나 중요한 거는 MS가 전년도 1월에 8.56%에서 7.67%로 위축되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 이런 수치가 2월에도 같이 유사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엔화 약세 효과와 더불어서 투자 심리의 냉각,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의 악화로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 환율 하락이 우리 증시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데 최근 외환당국이 이제 단계별 외환시장 규제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뭐 환율 급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좀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상승을 다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달러원 환율 대책으로 EU 외환당국의 뭐 단계별 규제책을 다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전장에서 자신의 전략을 다 발표했는데 그만큼 어떤 그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발표 이후에 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 있고요.
아마 금요일 1,090촌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또 국내 외환 딜러들의 2월 외환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변동 범위가 1,050원에서 1,100원 정도 컨센서스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120원까지 상승도 가능하지만 원화는 사실은 추세 강세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되돌림으로 보여지고요. 예.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라도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면은 외국인의 환차익 욕구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원화 절하는 어렵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계속 마련하고 있는 엔화 절하 속도 둔화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런데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 주력 수출 기업이 지금 원화 피해가 어느 정도고 또 그 원화 피해에 대한 보건력은 어느 정도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한국 기업 실적들의 실적 호전 정도가 이게 확인되면은 어느 정도 환율이 좋아지는 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봐서는 정부 당국의 환율 정책이 좀 환율 하락을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환율 하락은 추세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빅맥 지수로 계산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예 또 달러 대비 20% 정도 강하다. 예. 그래서 추가적인 약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환율 하락이 필요하다. 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어닝 시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 주요 종목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어닝 쇼크. 쇼크의 요리였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니까 최근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 37곳 중 51% 반 이상이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쳤습니다. 뭐 부합한 회사 같은 경우가 한 19%, 나머지는 뭐 서프라이즈였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발표 기업의 반 이상의 쇼크를 보였는데 특히 예를 들자면은 삼성 SDI라는 회사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38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실적은 전망치보다 98%나 적은 7억 원에 불과해서 그야말로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형 IT주의 부진은 그러니까 주요 소비국들의 경기 부진에 따른 업황 악화 그리고 비수기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해온 결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현대, 기아, 정유, 화학주 등 경기 민감주들은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이 환율이 결정적으로 영업이익을 갉아먹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급성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대형 상장사에 이번 주 계속 중소형 상장사도 발표가 될 텐데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어닝 쇼크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 좋은 또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있죠. 예, 이게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한 8,200억 나왔고요. 이거는 시장 예상을 한 1,000억 원 정도 상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4분기 견조한 실적으로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호조세를 보인 기업도 전망 자체는 우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호조를 보인 현대모비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3% 정도 하향됐습니다.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이 4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과 연결성을 갖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들여다보면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또 포진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수 위주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정부 들어서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무게가 실리면서 사실 금년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코스피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경우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특히 최근처럼 환율 이슈로 코스피 시장의 주요 종목들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내수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조건은 구성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는 신정부가 들어서고 있고 또 그리고 신정부 경제 정책이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강화, 벤처 활성화 등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에 따른 코스닥 활성화도 가능해 보입니다. 과거 DJ 정부를 보게 되면은 벤처 활성화, 규제 완화, 정부 주도 신사업 육성에 맞물리면서 코스닥의 대세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그때 나왔던 스타 기업들이 다음, NHN 등
한국과 컴퓨터 많았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와의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서 보자면은 IT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미디어 관련 산업 등에서 코스닥의 주도주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특성상 실적과 무관한 그 테마주의 극성이 예.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나로 관련 종목들이 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좋은 모습들 언제까지 좀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일일천하로 끝났습니다. 음. 일일천하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내려왔지만 사실은 그 우주 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시간이 가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기업들의 등락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장기적인 국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도 그러니까 나쁜 결과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급등락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다시 코스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우리가 보기 어렵겠지만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 실적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러한 조정 장세 언제까지 좀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2월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일단 ISM 지수가 미국 지수가 보통 한국의 수출을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알려준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ISM 지수가 2월도 연속으로 좋아진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텐데요.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2월은 상단 2050, 예. 하단 19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한국 시장만의 소외 해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게 당연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시장의 최근의 약세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은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을 비축하는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2월 들어 첫 월요일입니다. 예, 예. 이번 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주요 경제 일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주 워낙 큰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큰 것들은 없는데요. 대신 유로존에서 두 건의 큰 회의가 있습니다. 예.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22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먼저 22 통화정책 회의는 목요일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최근 유로존 경기 바닥론과 관련하여서 이를 경기 회복 시초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로화 약세 유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그것과 또 그리고 경쟁 통화인 엔화의 지금 인적 자료 움직임에 대한 유로존의 경호성 발언이 나올 것이냐 예. 이것이 관심이고요. 그리고 목금 양일 열리는 22 정상회담에서는 이탈리아 총선 문제, 스페인의 전년도 예상 감축 실패에 따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미리 메르켈 총리하고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만나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은 ISM 지수와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나온 미국 자동차 발표에서 현대 기아차 우라한 실적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은 팽팽하게 붙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시장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장중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 미국 3대 지수가 2007년 고점 부분을 와 있기 때문에 상승 쪽의 무게는 더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오늘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지요? 예, 일단 장중 순환매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지난 후반 낙폭이 컸던 건설주, 정유주, 증권 게임주, 예. 보험주 그리고 중국 춘절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날인데 예.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중국 관련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과대 낙폭주하고 이제 중국 관련주들 예, 예.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 말씀이신데, 자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현대건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요. 예. 그러니까 건설 업체 중에서 작년 유일하게 해외 수주 컨센서스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조, 그러니까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300억.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10.8% 증가한 13조고요. 예. 2010년 이후 3년 10조 매출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주로 해외 부문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탈리아 사이펜이라는 업체의 실적 악화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 사이펜이라는 유럽 업체 실적 부진은 오히려 우리 기업에 기회를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가장 큰 발주 시장인 쿠웨이트 시장에서 이러한 유럽 업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대외 악재로 충격받아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현대중개업 박병욱 실장과 함께 최근 경제 이슈 짚어보면서 오늘장 투자자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밤 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애플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제2의 노키아 사태 수순을 밟는다는 잿빛 전망이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모처럼 애플의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판매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기관 발표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동안 미국에서 1,770만 대 휴대폰을 판매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1,68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애플은 휴대폰 시장에서의 34%를, 삼성전자는 32%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플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앱스토어의 뛰어난 환경과 판매 매장에 대한 보조금 등이 위력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다시 갤럭시 S4를 발표하면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기대에 유럽이 한 발짝 내딛는 블룸버그 기사가 소개됐습니다. 유로존 은행들은 지난 2011년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긴급대출 가운데 35억 유로, 우리 돈 약 5조 2,248억 원을 다음 주 상환할 예정이라고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11년 유럽 금융위기 당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들의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에 걸쳐 총 1조 185억 유로를 대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긴급 자금 대출을 할 당시 특히 독일에서 자금 공급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많이 우려했지만 조기 상환으로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성이 낮아지고 안정권에 들어설 채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2차 긴급 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다음 달에도 은행들이 조기 상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총 상환액은 전체 긴급 대출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얼마 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기사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통신은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이 아시아 최대의 소비 가전 제조업체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가족 간 분쟁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TV, 메모리칩 제조업체로서 애플과 소니, 파나소닉을 따돌리는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에서 이 회장이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지만 이 회장이 패소했다면 삼성그룹 전체에서 주주 재편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투자 계획 발표도 미룬 채 잔뜩 움츠린 대기업들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심어줄 수 있을지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아시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어디서든 업무를 보는 미래형 근무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현실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스마트워크 환경 어디까지 왔는지 신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